박정자 여사의 남편이자 철수와 영희의 아버지, 그리고 서울의 한 중소기업 과장. 그의 유일한 자산은 집 한 채. 고길동. 비록 만년 과장이지만 길동 씨는 억대 갑부입니다. 사실 길동 씨 수입으로 못 갚을 것도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재난이 닥친 겁니다. 정체불명의 객 식구들로 2배로 늘어난 생활비. 거기다 매일매일 터지는 핵폭탄급의 사건 사고들. 길동 씨의 빚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빚은 안녕하십니까? 주부였던 엄마는 언제나 가족의 일상을 기록했고 셀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부터 셀카를 찍는 것이 취미였다. 내 방은 언제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산층 가족의 아파트 키드로 자랐다. 다큐멘터리 영화 버블 패밀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역사, 그 한가운데를 살아온 마민지 감독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 샀는데 300만 원 받았는가 그래 받았거든. 2년 만에 300만 원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을 거 그래갖고 그래 돈 벌었잖아. 그리고 옆에도 24평짜리 아파트를 또 짓더라 로타리에. 그래갖고 엄마가 어머 그러면 야 여기 요거 3배 남았으니까 여기 가면은 조금 더 이익을 난 챙길 수 있겠다 싶어갖고 그걸 또 아빠 몰래 또 계약을 했어. 100만 원에 집을 샀으면 좀 지나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집이 한 2~3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정도 상황에서 그 종잣돈으로 다시 또 더 큰 집을 사면 그게 또 4~500만 원으로 이렇게 불어지고 그래서 4~5배 이런 거는 어머니 표현으로는 뻥튀기처럼 계속 이렇게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고 곳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마민지 감독의 부모님이 고향 울산을 떠나 서울로 온 것은 1970년대 말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아빠 가시나 봐. 아빠 벌써 준비 다 했어요, 아빠? 화학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집 장사를 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빠는 성공한 중소건설사의 사장님이었다.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구체적인 액수들은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벌었다. 그리고 그걸 장부에 적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고 그리고 투자한 만큼 그게 다시 돌아오니까 빚을 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더 크게 벌려도 그게 아무런 어떤 리스크로 오지는 않는 시기를 좀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찍은 홈비디오는 1997년에서 멈춰 있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시작된 해입니다. 아버지의 빚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기 상어 틀어줘. 이거 뭐야? 결혼 3년 차의 이진희 씨 가족은 어떨까요? 엄마 상어. 2018년은 이진희 씨 부부에게 행운의 한 해입니다.
시연이가 태어난 데다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집 샀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네 집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만 4칸이야. 아니면 뭐 입구 현관만 4칸이야. 내 집이야. 뭐 거기에서만 집들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월에 얼마씩 갚는 거니까 이것 또한 월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월세를 했을 때에는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래도는 이렇게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남게 되니까. 과연 이들 부부의 빚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부일까요? 두 분의 빚은 얼마 하세요? 저희 빚이 한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대출을 낸 게 1억 5,8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0년 거치로 3.3%씩 나라 걸로 했을 때 한 달에 원금 상환은 20만 원 정도인데 대출 이자를 따지면 50만 원 좀 넘어요. 또 다른 이 집안의 빚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빚이라고 하면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빚은 생각 안 해봤는데. 두 분의 핸드폰은 혹시 다 약정 끝나셨나요? 약정 끝났고 저는 아직. 자동차는 얼마나 남으셨어요? 그것도 한 1년 좀 넘게. 저도 빚으로 인식해본 적은 없어요.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빚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희 씨도 시연이가 태어나면서 새로 장만한 아기 전용 세탁기 38만 원, 올해 유독 심한 미세먼지 탓에 구입한 공기청정기 80만 원, 거기다 이사하면서 새로 구입한 냉장고 100만 원까지. 남은 할부금이 자그마치 1,000만 원도 넘는데 이 빚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제일 1차적으로는 큰 금액이고 장시간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한 달에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어느 정도 금액 같은, 그거에 대해서는 빚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 정도? 한 끗 차이인데 생각을 빚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더 부담스러운 감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린 또 어떤 빚을 놓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빚이 늘기 시작했을까요? 빚을 빚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간단한 지금 토스트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지금 장비가 커피 내리고 토스트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컨 굽는 거 따로 있고 저 후라이팬 따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1960년대나 70년대 옛날에 골로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조리 다 했는데 지금은 주방 하나 세팅하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걸 다 사야 되니 진짜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많은 소비를 부추기는 현상도 빚을 만드는 것 같아요. 집에 뭐 이 정도는 있죠.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요. 그때마다 다 일시불로 구입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야, 카드로 사죠. 카드로. 카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거는 할부로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드 형태건 뭐가 됐건 할부로 많이 사는데, 이런 내구재들이 보통 이제 그 가정에서 쓰는 내구재들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품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상품들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을 가지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할부로 돈을 이렇게 생산자들이 챙기기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금융이 이제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구조 변화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네요, 사실은. 네, 음식 하시느라고 고생 아닙니다. 한 입 일단 배워 먹고. 맛있네요. 어디서 정말요? 토스트를 맛있게 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누구 표정은 아니신데. 아니, 생각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맛있어요. 아니, 아주 빵도 쫄깃쫄깃하고. 사람들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뭐 일종의 실험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드릴게요. 돈을 드립니다. 돈을 드리는데, 자, 현재에 100만 원이 있고요. 현재에 100만 원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3년 뒤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뒤에 200만 원을 가지는 거고, 현재에 100만 원을 가지는 거예요. 자, 어느 거 택하실래요? 박 박사님부터. 무조건 지금 100만 원 받고 말이야. 저는 5% 복리로 계산하면은 3년 후에 200만 원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3년 후 200만 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과 3년 후 200만 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영대학원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선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3년 후에 2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자율로 따진다면 3년 후 200만 원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먼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죠. 지금 100만 원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를 좀. 3년 뒤에 200보다는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 예, 저는 12월경에 그 여행이 예정돼 있어서 여행 경비로 쓸까 생각합니다. 예, 멋있으십니다. 12월에 여행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시다. 네. 3년 후는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요트 이용권 경매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돼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요트 상품권이 경매입니다. 네. 요트 상품권이 경매고 최고 낙찰가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해 따로 진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쪽이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평균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 경매는 116만 원, 신용카드는 1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현금으로 제가 보니까 116만 원 적어내신 분 계신데? 그러니까 1인당 2시간에 대한 가치를 나라대로 좀 계산해서 일단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99만 8,500원. 일반적으로 거의 1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혹시 크레딧 카드로 하셨으면 뭐 얼마나 더 붙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5에서 10%는 더 지불하실 수 있었다. 예.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금액은 신용카드에서 나왔습니다. 무이자? 3개월 무이자가 컸군요. 100만 원 쓰신 분이 두 분 계신데? 그러면 현금으로? 예, 3개월 할부 개념으로 봐서 만약 제가 이제 현금으로 직접 바로 돈을 내야 된다 그랬으면은 아마 100만 원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똑같은데 현금으로 지불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따져요. 경매를 하려고 해도 뭐 요트가 뭐 어쨌느냐, 뭐 몇 인승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몇 시간 타냐, 뭐 시간은 뭐냐 그러고 이렇게 막 따져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신용카드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어. 그냥 일단 대충 질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빚 문제에 있어서. 네.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거 오해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결국 우리 제품 이거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데 이거 우리 프로모션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10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실제 무이자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 그 가격을 책정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무이자 할부 안 해주고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험 결과 보니까 저 같아도 가격 올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빚낸 게 아니에요. 무이자만 전 삽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또 항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소비자들의 현시 편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예 무이자라는 세일즈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가를 올려버려요. 네. 사람들이 현금으로 하고 카드로 할 때 지불할 의사의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 차이가 합리적인 수준보다 갭이 상당합니다. 위험한 게 예를 들면 그거는 빚으로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사기를 하면 100만 원이라도 땡겨오는데 현금으로는 안 산다는 거, 그 100만 원이라는 빚이라는 게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인컴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빚도 현재적으로 땡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집을 살 때 자기의 소득을 넘는 빚을 집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21억이었어요. 21억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사이가 아니라 한 보름 사이에 2억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23억. 근데 23억에도 이제는 안 팔아요. 계약을 하자고 해도. 그래서 한강만 보면 우울하다고 그러는데 공원이 너무 넓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돈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시려면 29억엔 안 되고 그런데도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사고 싶어 죽겠대요. 매수검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입성하는 게 아마 자기의 뭐랄까 그게? 로망? 응, 로망이라고 하죠. 지금 그렇대요. 때로 욕망이 빚을 만듭니다. 그거는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혹은 남들보다 더 돈을 벌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하죠. 올해 2월에 부동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9월 6일 현재 올리가 25억. 그럼 18억 4천이 나와요. 6억 4천, 5억, 5, 6억 들어가요. 내 돈. 위험부담은 내가 대출을 받았어도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대출비를 내도 올라가는 건 몇 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세대별 주택투자용 부채를 보면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40, 50대가 주택투자를 위해 빚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86년부터 부동산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적어도 5년간 빠지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많이 상승할 때는 한 해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인구가 성장해왔고 그리고 대도시의 주택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불패신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 한양대학교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예, 임성재입니다. 임성재 씨는 40년 경력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현장에서 강남 개발의 역사를 지켜본 인물입니다. 강남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69년대 영동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강남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영동포 동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동지구라고 했다가 네네. 당시 강남은 비만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인데 변변한 도로 하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 강남에 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1977년 반포 2단지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렸고 여의도 모카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들은 하루아침에 거액의 웃돈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세요. 돈 가지고 나오세요. 아침에 점심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그 돈다발이 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냐면 이체도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현금 아니면 안 됐으니까 수표 현금으로. 그리고 백에서 하면 그거 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다른 데 잡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연결해가지고 뒤돌아서가지고 또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팔고 저녁에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잘 돼가지고 투자자가 많다가 보니까 빨리 돌아갔던 거죠. 그게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프리미엄이 막 커져가면서 돌아가요. 거래가 엄청 많이 되면서 강남 개발과 함께 부동산 불패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 이동훈 씨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습니다. 한강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도 좀 좋고 조용하고 보안도 잘 되고 살기는 참 좋았는데 늪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이동훈 씨는 은행과 지인에게 10억을 빌려 분양가 1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한 데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0억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빚으로 산 집을 10억에 팔았으니 집값은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였던 이동훈 씨는 사업과 부동산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동훈 씨는 부동산 투자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통해 집을 넓히고 자산을 늘리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일산에서 이제 아파트 사서 그거를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그거를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일산 시내로 또 다시 나와서 거기에 또 2억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그걸 4억 5천에 제가 또 팔았어요. 또 서울에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따블치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성공을 했죠. 부동산 가격 폭락.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에 팔리지도 않고 이제 갭 투자를 좀 노리고 이제 했는데 갭 투자가 안 된 거죠. 한동안 그랬었어요. 거래가 전혀 안 됐었어요. 아예. 거의. 그때 당시로는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동훈 씨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파는 집주인들이 속출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마민지 감독의 아버지 행보도 이동훈 씨와 비슷합니다. 감독의 아버지는 그 전과 다름없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고 집을 지어 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채로 인해 가정을 버리고 길거리로 나선 가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땅을 하나 사셨어요. 땅을 사셨는데 그거를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융자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갖고 있던 어떤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면서 아버지 사업이 순식간에 되게 어려워진 어떤 그런 흐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결국 사업은 실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칭찬인데 뭘 찍냐. 딸. 응? 엄마만 칭찬인데 뭘 찍냐. 부모님의 부동산 호황은 20년 전에 끝났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차라리 딸보사 짓는 게 안 낫겠나? 응? 상가주택을? 응. 지어서 세봐도 먹으면 되지. 우린 어디 살고? 4층에 상가. 꼭대기층에? 응. 옛날. 그럼 한 달에 이제 고정적 수입이 나오잖아 이제. 그러면 세 놓으면은. 건물은 무슨 돈으로 짓고? 그러니까. 대출 받고? 글쎄. 아이고. 아이 졸려라. 부모님은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확실히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한테는, 어떤 한 방향을 통해서 모든 과오와 어떤 실패를 다 뒤집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믿으시는 거는 그 전에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